안녕하세요. 아카마이 코리아 솔루션 엔지니어 강상진입니다. 오늘은 웹 프론트엔드 최적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과 CDN의 소개라는 세션을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웹 프론트엔드 최적화를 위해서 많은 기법을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그것에 대한 베스트 프랙티스와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라는 기술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최적화에 대한 정의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IT에서 최적화란 네트워크 최적화, 데이터베이스 최적화, 서버 최적화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최고의 시스템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는 것을 최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스펙의 하드웨어, 동일한 스펙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더라도 좀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을 최적화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웹 성능 최적화란 웹사이트의 로딩 속도, 즉 응답 속도를 최대한 빠르게 만드는 최적화 기술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기술이 있고요. 첫 번째로 백엔드 최적화, 두 번째 프론트엔드 최적화, 세 번째 프로토콜 최적화가 있습니다. 오늘은 주로 가운데에 있는 프론트엔드 최적화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백엔드 최적화란 먼저 웹서버의 뒷단에 있는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최적화라고 할 수 있고요. DNS는 빠른 응답을 주어야 하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 등 클라우드 등 웹서버가 있는 그 공간에서는 사용자의 요청에 즉각 응답할 수 있는 네트워크 출력과 대역폭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웹서버 같은 경우는 많은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하더라도 이 응답이 느려지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CPU라든가 램을 증설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클라우드에 사용해서 좀 더 스토리지에 있는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빠르게 한다든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정교화나 캐싱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어떤 데이터들에 대해서 빠르게 요청을 하고 그 결과를 받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을 백엔드 최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론트엔드 최적화란 프론트엔드를 담당하고 있는 자바스크립트나 CSS, HTML 그리고 HTTP와 관련이 있는데요. 스크립트 병합이라든가 스크립트 최소화, 스크립트 압축 전달 같이 어떤 플레인 텍스트 형태의 컨텐츠를 좀 더 브라우저가 빨리 받고 빨리 해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려주는 기술들을 프론트엔드 최적화라고 하고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프론트엔드 최적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실제로 웹을 사용하는 사용자 환경은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사용자는 사용하는 네트워크가 어떤 분은 LTE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3G 네트워크를 여전히 사용하실 수도 있고 5G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이게 또 국가마다 다양하고 지역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 감안을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시고 어떤 분은 PC, 또 태블릿 사용자가 있기 때문에 수많은 해상도가 다를 수도 있고요. 그 디바이스의 출력이라든가 성능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브라우저 같은 경우도 상당히 다양한 브라우저들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두 감안해서 최적화를 준비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백엔드 최적화보다도 더 어려운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프론트엔드 최적화가 중요한 이유는요, 여기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로 웹사이트의 로딩을 좌우하는 부분은 프론트엔드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백엔드는 콘텐츠를 스토리지나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웹서버에 설치한 애플리케이션 로직에 의거하여 만들어내는 것이 주 목적인데요. 프론트엔드는 이것을 받아다가 실제 사용자의 브라우저에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웹 성능 차원에서는 프론트엔드 기술이 훨씬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프론트엔드 최적화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더 정교해야 되는 그런 니즈가 있습니다. 앞에서 백엔드 최적화, 프론트엔드 최적화를 각각 살펴봤는데요. 백엔드 최적화에서 만들어진 내용을 프론트엔드가 최종적으로 사용자에게 전달하기까지는 이 전달 구간을 담당하는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웹에서는 바로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고 부르는 HTTP가 이 전달에 대한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HTTP의 역사를 보면 상당히 오래됐는데요. 가장 최근의 역사만 말씀드리면 얼마 전 퀵이라는 프로토콜이 리퀘스트 코멘트, 즉 RFC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퀵은 HTTP2를 만든 초기의 기술이기도 하고요. 현재 HTTP3에도 사용되고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RFC에 등재가 되었다는 얘기는요, 인터넷 표준으로 이제는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H2나 H3를 적용하는 그 사례가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HTTP2부터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 1.0, 1.1, H2로 왔을 때 가장 큰 두드러진 특징은 멀티플렉싱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과거의 프로토콜 버전들이 요청과 응답의 구조가 어떤 먼저 요청하고 먼저 응답받는 P4, First in, First out 구조였다면 멀티플렉싱에서는 이것이 무시가 되고요. 먼저 웹서버에서 준비된 콘텐츠를 사용자에게 돌려주는 그런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하고 빠른 웹 성능이 가능해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H2의 구조인데요. HTTP 1.1에서는 요청과 응답이 메시지라는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대표적으로 HTTP 헤더와 바디로 나눠졌었는데요. H2에서는 이 메시지 단위 외에 프레임이나 스트림이라는 단위가 추가되었습니다. 프레임은 H2 통신에서 가장 작은 정보의 단위고요. 이 프레임에 그 HTTP의 헤더 혹은 데이터 정보를 이 프레임에 실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스트림은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에 맺어진 연결이고요. 양방향으로 주고받는 하나 혹은 복수 개의 HTTP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멀티플렉싱이 적용이 돼서 좀 더 유연하고 빠른 응답을 H2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네, HTTP 멀티플렉싱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이미지고요. H2에서 보시는 것처럼 클라이언트와 서버 통신에서 이 스트림 구조를 통해서 요청과 응답이 좀 더 자연스러워졌다는 그런 의미의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H2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헤더 인덱싱과 압축인데요. 반복되는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주고받는 그 헤더에 대해서는 인덱싱 기법을 사용해서 굳이 브라우저가 그 무거운 헤더들을 다 끌고 요청을 하거나 응답하는 구조가 아니라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어떤 정적 테이블과 동적 테이블의 이 헤더 값을 압축하고 인덱싱해서 공통 분모를 활용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H2가 과거의 HTTP 1.1보다 훨씬 가벼운 구조가 될 수 있었습니다. H2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서버 푸시인데요. 클라이언트가 요청하지 않은 컨텐츠를 미리 서버가 내려주는 기술입니다. 최근에는 이 서버 푸시 기술이 어떤 보안의 어떤 위협이나 여러 가지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제 브라우저들도 있는데요. 어쨌든 H2에서는 이 서버 푸시 기술을 통해서 브라우저가 요청하기 전에 미리 웹서버가 다량의 어떤 정적 콘텐츠나 동적 콘텐츠를 내려주는 그런 기술을 통해서 좀 더 빠른 웹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H2를 이어서 나온 게 H3인데요. HTTP2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H3가 나왔냐면요. HTTP2 같은 경우는 HTTP 프로토콜이 가진 헤드 오브 라인 블로킹, 즉 어떤 요청과 응답의 그 순서가 꼬이면서 전체적인 응답이 느려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걸 HOLB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H2에서 HTTP의 문제는 해결하였으나 HTTP가 사용하는 TCP의 이 헤드 오브 라인 블로킹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고 이것이 어떤 성능 지연의 문제로서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H3에서는 퀵이라는 프로토콜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퀵은 전통적인 TCP 프로토콜이 아닌 UDP 베이스의 프로토콜이고요. 전송계층 통신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글에서 처음 개발했고요. 그리고 크롬 브라우저,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모질라 파이어폭스 같은 브라우저들이 지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UDP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따왔고요. TCP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역시 따왔습니다. 즉 연결지향 웹 어플리케이션 프로토콜이 바로 TCP였는데요. 여기에 사용자 데이터그램 프로토콜 UDP를 적용함으로써 연결에 대한 부분, 응답에 대한 부분은 자연스럽게 좀 더 빠르게 만들고요. 연결지향 프로토콜인 TCP의 장점은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퀵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 있고 가장 최근에 RFC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웹 성능 최적화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제일 중요한 부분은요. H2나 H3를 적용함으로써 현재의 웹 성능보다 약 10에서 20% 프로토콜만 업데이트함으로써 웹 성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웹 서버에 적용함으로써 좀 더 나은 웹 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기 때문에 웹 개발자나 인프라 관리자 같은 경우 H2나 H3, 퀵 기반의 H3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이제는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H3의 또 다른 장점인데요. 제로 RTT라는 기술입니다. 이 부분도 뭐 보안의 어떤 위협이라든가 또 다른 기술의 임팩트 때문에 뭐 제로 RTT가 아니라 원 RTT만 사용하는 업체들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TCP 핸드쉐이크, 그 다음에 TLS를 사용했을 때 핸드쉐이크에 성능상의 어떤 지연이 발생하는데요. 퀵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로 마이크로 세컨드, 즉 이런 라운드 트립에 대한 연결을 맺을 때 라운드 트립에 대한 성능 지연을 없앴다는 부분이 바로 제로 RTT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H3 프로토콜을 적용하면 이 부분 때문에 최근에 대부분의 사이트들이 HTTPS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HTTPS를 사용하더라도 이 TLS 핸드쉐이크 때문에 성능이 느려지는 그런 부분이 제거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실제 웹 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을 충실히 고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이 부분은 H2와 H3의 어떤 기술 스택을 비교한 거고요. 그 H3 같은 경우 TLS 1.3의 어드밴스한 보안 기능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었고요. 그리고 퀵 프로토콜 같은 경우 이미 뭐 UDP 베이스긴 하지만요. TCP에 있던 혼잡 제어라든가 패킷 로스에 대한 회복 등 TCP만의 어떤 장점들이 이미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H3로 많은 그 구글의 어떤 서비스라든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비스들이 H3로 많이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점점점 그 H2와 H3를 적용하는 그런 기업의 사이트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부분도 인프라 관리자 혹은 웹 개발자라면 이런 부분에 대한 적용을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역시 H3에 대한 기술 스택에 대한 비교인데요. UDP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프로토콜에 대한 신뢰성이 줄어드는 게 아닌가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 퀵 자체에는 신뢰성 레이어가 퀵 내에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TCP의 장점들, 패킷 재존속, 그 다음에 혼잡 제어, TCP 프로토콜의 혼잡 제어, 그 다음에 패킷 손실에 대한 회복 등 기타 TCP의 장점이 녹아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차트는 HTTP 1.1, 그 다음에 H2, H3를 각각 동일한 웹사이트에 적용했을 때의 로딩 속도를 비교한 연구 결과를 제가 캡처한 건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HTTP 1.1과 H2의 경우는 성능 차이가 눈으로 봤을 때 성능 차이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확연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다만 H2와 H3의 차이는 크지는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제로 RTT가 사용되는 경우, 그 다음에 H3가 가지고 있는 여러 장점이 사용되는 TCP 혼잡 제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장점이 드러나는 케이스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프로토콜 업그레이드만으로 웹 성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충실히 고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많은 이제 구글 서비스들은 유튜브나 그 다음에 페이스북 같은 서비스들은 이미 H3를 적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일부 서비스에 사용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런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 프로토콜 업그레이드만으로 성능이 좋아졌다는 그 연구 결과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설명드릴 부분은 이미지 최적화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프로토콜 최적화를 설명드렸고, 이미지가 없는 웹사이트는 상상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기 때문에 아무리 텍스트로 설명을 많이 하더라도 의미가 있는 이미지를 하나를 보여주는 게 훨씬 좋기 때문입니다. 이미지는 웹 콘텐츠 중에 어떤 비디오 파일이라든가 폰트 파일과 더불어 가장 무거운 콘텐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미지는 또 개수도 많아가지고요. 파일 크기를 모두 합쳐보면 이미지가 제일 무거운 웹 콘텐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해보면요. 이미지 로딩에 대한 지연을 해결하면 결국 이미지가 많은 웹사이트라고 하더라도 그 웹페이지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63%의 모바일 사용자들이 어떤 텍스트의 설명보다도 이미지 하나가 더 중요하게 느껴진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94%의 그 기사들이, 이미지를 포함한 기사들이 훨씬 페이지 뷰가 증가하면서 사용자들의 이제 눈길을 끄는 거죠. 그래서 뭐 최근에 웹사이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털이나 소셜 미디어, 그다음에 뉴스 사이트 할 것 없이 상당히 많은 이미지들로 컨텐츠를 구성하고 있고요. 그 기사가 보여줄, 그 컨텐츠가 보여줄 대표 이미지들을 히로 이미지라고 하는데요. 히로 이미지를 통해서 내가 어떤 내용을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의미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미지들을 잘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실제로 현업에 계신 분들의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이미지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많은 디바이스들이, 다양한 이제 접속 디바이스가 있고요. 이 디바이스들에 대한 스크린 크기, 브라우저가 지원하는 이미지 포맷, 픽셀 해상도, 레이아웃을 모두 고민해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의 여별을 준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샘플로 보여드리는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모든 경우에 이미지를 다 준비하려면 동일한 이미지를 108개의 이미지를 준비해야 될 정도로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을 모두 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이미지 최적화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을 만약에 어떤 프론트 엔드 쪽에 코딩으로 해결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요, 어떤 코딩에 대한 복잡도나 이 사이트의 유지보수 차원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미지 최적화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웹 성능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미지 최적화는 최근의 트렌드를 보면요, 온프레미스 형태의 솔루션이나 혹은 클라우드 형태의 온더플라이 서비스로 이 이미지 최적화가 즉각 가능합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아카마의 경우도 지금 보여드리는 예제처럼 클라우드의 서비스로 즉각적인 이미지 최적화가 가능한데요. 사용자가 접속한 디바이스 해상도를 파악을 해서 그것에 맞게 원본 이미지의 사이즈를 조절한다거나, 사용자의 네트워크 품질을 보고 퀄리티를 조정한다거나, 사용자의 브라우저 형태를 보고 특정 브라우저가 지원하는 이미지 형식으로 바꾼다거나,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이미지 최적화가 클라우드에서 즉각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동일한 원본 이미지 하나만 원본 이미지를 준비한다고 하더라도요, 다양한 사용자의 환경에 맞게 최적화를 진행을 해드리고요, 그 부분에 맞게 최종 이미지를 사용자한테 보내드리는 그런 이미지 매니저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카마이가 가진 캐시 서버를 엣지 서버라고 하는데요. 엣지 서버는 이 접속한 사용자의 정보를 파악해서요, 그 사용자의 해상도라든가 어떤 브라우저 정보를 파악해서 그 이미지를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로 최적화된 이미지를 제작하고 캐싱해서 사용자에게 즉각 내려주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부분을 굳이 HTML이나 CSS, 자바스크립트에서 처리하지 않아도요, 아카마이의 캐싱 서버가 사용자의 정보를 파악하고 이미지를 최적화해서 내려주는 방식을 통해서 이미지 최적화가 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은 프론트엔드 최적화를 위해서는 HTTP 헤더를 잘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많은 개발자들 분들이 웹 개발은 오래 하셨어도 HTTP 구조에 대해서 크게 지식이 많지 않은 경우가 많이 저는 목격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웹 성능에 관여된 HTTP 헤더가 어떤 것인지, 어떤 값을 웹 서버에서 브라우저로 내려줘야 좀 더 빠르게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지를 잘 고민하시고 적용을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현재 샘플 이미지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HTTP 헤더에 만약에 캐시 컨트롤 맥스 에이지 600이라는 값이 적용이 됐다면 이것은 지금 내려주는 컨텐츠에 대해서 브라우저에서 600초, 즉 10분 정도의 캐싱이 가능하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브라우저 캐시를 사용한다면 이 10분 동안은 웹서버로 동일한 이미지나 컨텐츠를 호출하지 않기 때문에 웹서버는 웹서버대로 오프로드가 가능하고요. 사용자는 사용자대로 좀 더 빠른 웹페이지의 로딩이 가능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헤더 값인 컨텐트 인코딩 지집 같은 경우는요, 스크립트성 HTML이나 자바스크립트, CSS를 내려줄 때 지집으로 압축해서 내려주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긴 헤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웹서버에서 이 인코딩을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텍스트 파일을 내려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평문 그대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압축해서 가볍게 내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박탈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지집 압축을 통해서 스크립트를 내려주는 설정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했을 때 컨텐트 랭스 값을 통해서 그 압축된 파일이 얼마의 바이트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압축된 컨텐츠가 어떤 컨텐트 타입인지 이런 기본적인 헤더 설정을 통해서 브라우저에서 캐싱이 가능한지 혹은 CDN에서 캐싱이 가능한지를 설정을 해야겠습니다. HTTP 페이로드 같은 경우는 실제 HTML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이 헤더를 통해서 같이 내려간 페이로드는 실제 브라우저에서 해석을 하고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컨텐츠가 위치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HTTP 프로토콜은 헤더와 페이로드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정보에 대한 부분은 헤더에, 실제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페이로드에 나눠서 브라우저로 내려주는 그런 설정을 웹서버에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스크립트 압축 부분은요, 클라이언트는 일반적으로 모던 브라우저, 최근에 사용하는 브라우저의 최신 버전들은 기본적으로 이 브라우저가 지원하는 압축 알고리즘을 2개에서 3개 혹은 4개까지도 압축 알고리즘을 서버에 알려주는 그런 기능을 모두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웹서버는 그 알고리즘 중에서 본인이 가장 선호하고 지원하는 알고리즘을 하나를 선택해서 나 이것으로 압축해서 내려줄게 라고 응답을 해줘야 됩니다. 밑에 예제를 보면요, 이 브라우저는 3개의 압축 알고리즘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서버에 알려줬고요. 이때 웹서버는 이 요청 헤더를 이해를 하고요.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여기서는 이제 지집 압축을 골랐죠. 콘텐트 인코딩 헤더라는 이름으로 이 스크립트를 내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집으로 웹서버가 지집으로 압축해서 이 스크립트를 내려주고요. 클라이언트는 이 로딩이 완료가 되면 언집을 통해서 이 지집 압축된 컨텐츠를 압축 해제를 하고 브라우저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의 장점은 스크립트 파일의 사이즈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서 결과적으로 좀 더 빠르게 웹서버가 내려줄 수 있고, 브라우저는 좀 더 빠르게 이 컨텐츠를 전달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크립트 최소화인데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웹서핑을 하시다가 궁금해서 만약에 소스 보기를 했을 때 이렇게 생긴 스크립트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만든 이유는 어떤 해킹으로부터 좀 더 이 웹사이트를 보호하기 위해 난독화의 이유도 있지만, 이렇게 뉴라인을 없애고 공백을 없애고 스크립트를 따닥따닥 붙였을 때는 전반적으로 스크립트 파일의 크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파일의 크기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브라우저가 웹서버에서 이 컨텐츠를 받아올 때 좀 더 빠르게 받아올 수 있다는 부분을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기법을 통해서 브라우저는 해석할 수 있지만 사람은 해석할 수 없더라도 좀 더 빠르게 이 스크립트 파일을 내려주는 기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개발 서버나 QA 서버에서는 원문 그대로 사용하고요. 테스트가 끝난 스크립트 파일들을 운영 서버에 전달할 때는 여러 가지 그 스크립트 최적화 모듈을 통해서 운영 서버에만 이렇게 미니파이된 최소화된 스크립트를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CI/CD 과정에서 웹서버 설정으로 가능하고요. 이렇게 해서 어떤 보안의 목적도 챙기고 웹 성능도 좀 더 빠르게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알려드리는 부분은 도메인 샤딩이고요. 도메인 샤딩이란 여러 가지 웹사이트에 다양한 종류의 컨텐츠가 있는데요. 이런 것을 하나의 도메인만 사용하지 말고 목적에 맞게 그 도메인을 여러 번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의 장점은요, 브라우저는 병렬 로딩이 가능해지고요. 그래서 하나의 도메인만 사용했을 때보다 동일한 컨텐츠를 내려줄 때 브라우저가 좀 더 빠르게 받아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H2나 H3에서는 멀티플렉싱이 사용되기 때문에 도메인 샤딩을 사용하는 경우 오히려 멀티플렉싱이 깨질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멀티플렉싱은 일반적으로 같은 호스트, 같은 도메인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만약 중간에 프락시 서버가 없다면 H2에서는 도메인 샤딩을 자제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캐싱에 대한 부분인데요. 캐싱은 크게 두 군데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웹서버가 브라우저에 내려줄 때 인터넷상에 혹은 웹서버 앞단에 프락시 서버에 캐싱하는 경우, 인터넷상에 배포된 CDN 서버에 캐싱하는 경우, 인터넷 구간에 캐싱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캐싱은 사용자가 이 컨텐츠를 받아가고 나서 브라우저의 어떤 템포러리 폴더에 컨텐츠를 캐싱하는 경우입니다. 앞에서 캐시 컨트롤 헤더를 설명해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브라우저 캐싱이었고요. 프록시 서버 캐싱이나 CDN 캐싱은 웹서버에 어떤 사용자가 몰린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상에 배치된 서버를 통해서 이 요청된 많은 요청들을 분산하는 그런 효과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은 사용자 주변에 배포된 CDN 서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충실히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카마이가 주력으로 제공해드리는 서비스 중에 CDN이 있는데요. CDN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인터넷상에 배포된 이 노란 서버가 바로 캐시 서버라고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아카마이 CDN을 사용하는 고객의 원본 서버는 한 군데에 있지만 많은 사용자들이 전 세계에 배포되어 있을 경우 CDN 엣지 서버도 전 세계에 상당히 많은 서버들이 배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국가에서 접속을 하더라도 캐시된 콘텐츠를 응답을 함으로써 좀 더 빠른 웹 성능을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CDN은 보시는 것처럼 최종 사용자와 원본 서버가 위치한 클라우드 서비스 중간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고요. 사용자가 요청한 콘텐츠를 아카마이 CDN에서 캐시 여부를 살펴보고 캐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원본 서버에 요청을 해서 그 콘텐츠를 받아와서 캐시를 하고 다시 응답을 해주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 사용자가 동일한 콘텐츠를 요청했을 때는 원본 서버에 이것을 요청하지 않고요. 아카마이 CDN에 캐시된 콘텐츠를 내려줌으로써 원본 서버의 부하를 덜어주고 최종 사용자 입장에서는 좀 더 빠르게 콘텐츠를 받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아카마이 CDN 설정 화면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CDN 설정을 한다고 해서 특별히 프로그래밍 언어나 어떤 스크립트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위즈-위그 방식의 UI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 설정 포탈에서 다양한 캐싱 설정, 다양한 CDN 로직 설정을 할 수 있고요. HTTP2와 같은 상위 프로토콜 적용 여부도 여기에 적용을 해서 원본 서버에서는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아카마이 클라우드 상에서는 상위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설정을 간단하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했을 때 트래픽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용자가 접속을 하고 있는지 시간 단위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네, 결국 CDN을 사용함으로써 효과는 원본 서버의 부하 분산, 그 다음에 최종 사용자 입장에서는 빠른 성능 개선, 그리고 운영자 입장에서는 비용 개선을 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늘어났다고 해서 데이터 센터나 서버 수를 늘리는 것보다 CDN을 적용함으로써 훨씬 사용자 입장에서는 더 빠른 웹사이트의 로딩을 기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비용적으로는 데이터 센터를 늘리는 것보다 클라우드 상의 CDN을 적용함으로써 Pay as you go 방식의 온디맨드 방식의 프라이싱 모델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용자가 많이 몰려들어도 이것에 대한 부하에 대한 분산을 아카마이가 책임을 지고 있고요. 이러면서 성능은 유지하면서 비용은 계산해 드리는 그런 다다익선 효과가 CDN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CDN은 단순히 캐싱뿐만 아니라 어떤 반응형 웹을 구현한다거나 앞에서 말씀드린 이미지 최적화, 그리고 또 사이드 기능으로 보안에 대한 부분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아카마이 매출은 오히려 CDN보다도 보안에서 훨씬 많이 일어나고 있을 정도로 아카마이 캐시 서버에 배포된 웹방어벽 로직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해커의 공격이나 봇에 대한 트래픽 관리를 수행하는 그런 부가적인 기능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웹 성능 모니터링인데요. 여러 가지 많은 기능들을 적용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성능이 좋아지고 있는지 끊임없이 모니터링을 하셔야 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는 크롬 개발자 도구의 네트워크 탭을 보시는 부분, 구글이 제공하는 무료 솔루션인 라이트하우스, 그 다음에 구글의 페이지 스피드, 웹페이지 테스트 등의 이제 무료 도구를 사용할 수 있고요. 상용 APM, 애플리케이션 퍼포먼스 모니터링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구글에서 제공하는 매트릭스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웹사이트의 성능 지표가 100점 만점에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다른 유사한 사이트에 비해서 성능의 점수가 얼마나 좋은지 나쁜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능 모니터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기업의 어떤 사이트에 대해서 성능 예산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웹사이트의 성능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단기적으로 혹은 장기적으로 이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프로세스적으로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크게 세 가지 매트릭스가 있고요. 웹을 가볍게 만드는 정량적 기반 지표, 이미지를 몇 메가바이트 이하로만 보관한다든가, 로딩 시간을 준수한다든가, 잘 알려진 측정 도구의 스코어링을 사용해서 몇 점 이상을 유지한다든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유지함으로써 웹사이트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카마이는 이런 APM 도구를 가지고 있고요. 시간대별로 사용자의 접속이 얼마나 많은지, 이때 로딩 속도는 어땠는지를 측정하고 보여주는 솔루션, 앰펄스라는 솔루션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카마이에 대한 소개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 세계 인터넷에 35만 대 정도의 엣지 서버를 운영하고 있고요. 본사는 미국에 있는 보스턴에 있습니다. 저희는 전 세계 35만 대 서버를 1700개 정도의 도시에 배포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배포된 엣지 서버는 캐싱 서버로도 활용하고 웹 방화벽, 그리고 DNS, 복 관리, 네트워크 보안 관리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 엣지 서버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이제 배포라든가 풋프린트는 두 번째 사업자에 비해서 매우 격차가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한 CDN 1위 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카마이는 인터넷 트래픽의 15에서 약 30% 정도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이 아카마이를 처음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포탈이라든가 소셜미디어, 그다음에 스트리밍 서비스, 게임 서비스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대해서 아카마이 전송망을 통해서 이런 콘텐츠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지금까지 웹 프론트엔드 최적화 기법과 CDN, 그리고 이미지 최적화, 프로토콜 최적화 등 여러 가지 프론트엔드 성능 최적화에 도움이 될 만한 기술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